반갑습니다 여러분, 피팅하는 우엉입니다. 오늘 영상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피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피팅 지식이 과연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는 피팅이 제대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피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딱 이거다 하고 정의가 내려진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팅이라는 것이 시초가 되기도 했던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독특하게도 우승한 선수의 피팅값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게 피팅이라고 유행을 했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 것이 피팅이라는 것으로 유행을 하면서 자리매김했던 그런 연도이기도 합니다. A라는 선수가 슈퍼맨 자세로 상체를 굉장히 많이 뻗으면서 타면 그 다음 시즌은 모두 다 그런 자세로 타고, 또 어떤 선수가 핸들바를 굉장히 높게 타거나 핸들바를 굉장히 넓게 잡고 타면 모두 다 그런 모습을 취했던 그런 시기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세를 따라했지만 과연 성적은 같았을까요?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세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정말 대폭적으로 하락이 된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냥 평균 정도 괜찮다 싶은 선수도 있었고, 생각보다 성적이 엄청나게 상승한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지션을 취했는데 어떤 선수는 왜 성적이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상승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룹들은 왜 성적이 떨어졌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같은 키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몸의 비율이 서로 달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즉 다리 길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다리로 집중되기 때문에 동력은 다리다. 그러니까 다리 길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피팅을 찾으면 무조건 빨라질 거다. 이런 식의 단순한 접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하체를 중심으로 하는 피팅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평균을 수치화한 피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임신 곱하기 0.855, 임신 곱하기 0.835 이런 수치들이 바로 이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수치들이죠. 그런데 이런 수치들을 적용해서 자전거를 태워봤더니 오히려 더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이 매우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성적이 정말 대폭적으로 하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 관절의 통증 때문에 은퇴를 하는 선수들이 생길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맞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수치를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죠. 수치의 세분화는 다리 길이, 상체 길이, 팔 길이, 목 길이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하면서 세분화를 시작을 해갖고 수학적으로 또다시 접근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키를 갖는 사람이 이런 공식을 대입을 했을 때 스텐 길이는 몇 미리, 핸들바 넓이는 몇 센치, 탑튜브는 몇 미리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이제 수치화된 피팅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니까 역시나 또 부상이 나타나고 아픈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통증들은 독특하게도 한쪽 몸에서만 부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수치화된 피팅에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인데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다양하게 신체 정보를 면밀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발 길이, 왼쪽 다리 길이, 오른쪽 다리 길이, 왼쪽 팔 길이, 오른쪽 팔 길이처럼 각각 몸을 나누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계산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런 식의 피팅 작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 선수들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이 수치화된 피팅을 적용함으로써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었던 거죠. 많은 선수들의 유튜브 후기를 보더라도 수치화된 피팅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상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에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화된 피팅이 가지는 심각한 오류점이라는 거죠. 개개인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길이를 수학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은퇴했던 선수들과 인체공학 박사들이 피팅에 관해서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인체공학 피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운동생리학 박사, 운동역학, 의학 정보를 기반해서 피팅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프로 선수들까지 더해지니까 더 다양한 실험과 결과값이 도출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몸을 완벽하게 좌우가 다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면 과연 여러분의 몸은 정말 왼쪽 오른쪽 완벽하게
동일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전 세계 90%가 넘는 사람은 대부분 왼쪽, 오른쪽 몸의 길이, 유연성, 근력의 발달이 모두 다 다릅니다. 즉, 사람의 몸은 완벽하게 비대칭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것은 뼈의 길이 차이도 있겠지만 근육의 발달의 문제, 유연성의 문제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선천적인 영향보다는 후천적으로 자라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발전해서 나타나는 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자전거 세팅하실 때 처음 자전거 딱 받아들면 막 안장은 무조건 딱 정가운데 컨트롤 레버 왼쪽 오른쪽 높이 각도 길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거부터가 피팅의 오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완벽하게 비대칭인데 자전거라는 물건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죠. 정확한 대칭 위에 비대칭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비대칭의 모습이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대화되는 것을 막 레버를 일자로 왼쪽 오른쪽 다 맞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피팅적으로 보자면 망치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접목되어 있던 게 바로 수치적인 피팅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류이자 실수이기도 한데요. 인체공학 박사들이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실험 결과값에서 한 가지의 열쇠를 찾게 됩니다. 바로 유연성이라는 거죠. 그동안 슈퍼맨처럼 자전거를 탔던 선수가 왜 이 선수는 시합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성적이 하락하고 부상이 많이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운동 생리학적, 역학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 범위에 심각하게 오류점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 가동성과 유연성을 넘어가는 자세는 오히려 퍼포먼스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라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체공학 피팅의 정의가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내려지고 각 피팅 업체별로 피팅의 이론과 프로세스가 재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관절 각도기라는 고니어미터와 무게추 이것이 피팅에 대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프로 사이클링 팀에서도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애슬레틱 트레이너들의 고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애슬레틱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1대1 맨투맨을 24시간 동안 하는 그런 개인 맞춤 트레이너를 뜻합니다. 이 트레이너들의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프로 사이클링에서는 1대1로 계약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F1 레이서라든지 NBA 그리고 뭐 미식축구 이런 쪽을 보시면은 애슬레틱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연봉 수준과 프로 사이클링의 연봉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다른 영상 매개체를 보시게 되면 뚜르드 프랑스 같은 데를 달려온 선수들이 리커버리가 끝나고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은 마사지를 받는 것을 볼 겁니다. 이 마사지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애슬레틱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링에서는 팀 단위로 애슬레틱 트레이너를 고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2010년도로 접근하면서 이제 피팅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정적 피팅이고 하나는 동적 피팅인데요. 정적 피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떠한 특정 포인트에 멈춰 서서 있을 때 관절의 각도라든지 무게추를 이용한 안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을 정적이라고 하고 동적 피팅은 멈춤 없이 페달링을 지속하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포착해서 통증 또는 퍼포먼스를 저해한다라면 해결하는 방식의 피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동적 피팅이든 정적 피팅이든 뭐가 더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거의 한 11년 정도 피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프로세스를 교육을 받으면서 동적 피팅도 배웠고 정적 피팅도 배웠지만 정적 피팅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적이 가장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대입할 수 있는 이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뒤섞여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피팅 프로세스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피팅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에는 이런 피팅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고 다른 피팅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판단을 피팅 테크니션, 현장에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양한 이론 중 하나가 완벽하게 재정이 되는 사건이 하나 발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콥스 값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게추를 이용한 안장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던 피팅이었습니다. 이 무게추를 페달축과 일자로 늘어뜨리는 이유는 무릎에 어떤 특정 과부하가 걸려서 나타나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이론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이론은 사실 운동 생리학적에서 기반되어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흔히 우리가 스쿼트라든지 런지를 할 때 보시면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면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과거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곳을 살펴봤을 때 스쿼트, 런지를 하는 자세에 있어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향 없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무릎 쪽에 나타나는 운동 과부하 때문에 발생한 통증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갔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슬개 고래 통증이 아니라 슬개 건의 통증은 말 그대로 인대의 통증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텐데요.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다리가 90도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앞쪽 슬개건 쪽을 만져보시면 아마 슬개건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뻗어 보겠습니다. 슬개건을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해지죠. 다시 한번 다리를 굽혀놓고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대퇴사두근의 힘을 강하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개건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얼마만큼 강한지에 따라서 무릎이 더 많이 나아갔다 해도 대퇴사두근이 강한 사람은 통증을 안 느끼거나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에서도 콥스값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참고사항, 사이징의 개념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운동 생리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포지션 변화를 가지고 온 피팅값은 바로 TT바이크, 트라이애슬론 자전거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에어로 자세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밝혀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인 자세, 공기역학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세는 바로 TT바이크, 타임 트리얼 바이크죠. 이 타임 트리얼 선수들은 예전에 홍보 영상들 같은 거 보시면 윈드 터널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막 엄청 공기역학적인 자세 이렇게 취하는 실험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실험들을 통해서 가장 공기역학적으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자세들이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자전거의 지오메트리, 컴포넌트의 포지션 등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지만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점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 레이스 시간 안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선수가 이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한 자세를 1시간, 타임 트리얼이 끝나는 그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것의 이유는 너무 극단적인 에어로 효과를 라이더 몸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힘을 내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가동성을 넘어서면서 파워가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키로수를 달리는 이 시합 영역 안에서는 성적이 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함께 트레이닝 시장도 변했습니다. 이때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선수들 사이에서 FTP 값은 이제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TTE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요. FTP 값이 450인 선수가 450 파워를 1시간, 2시간, 3시간 지속적으로 내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TTE는 이 선수가 목표하고 있는 시간, 1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파워를 더 중요하게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는 트레이닝 기법들이 바로 존투 훈련과 VO2 맥스 자극 훈련입니다. 존투 훈련으로 베이스가 되는 기초 체력 자체를 굉장히 높여놓고 이 한계점이 VO2 맥스를 더 높게 잡음으로써 TTE라는 개념, 실질적으로 라이더가 시합 내내 낼 수 있는 파워존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트레이닝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푸트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10초, 20초, 30초 이런 식의 단발성 인터벌 훈련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5분, 10분, 20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훈련 스타일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TP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레이스를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명확하게 파워를 낼 수 있는 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에어로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실제로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진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 이전쯤에 TT바이크 세팅을 보면 핸들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죠. 극단적인 에어로를 추구했던 그 당시의 유행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TT바이크를 보시면 핸들바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핸들바가 높아진 이유가 바로 이 선수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최대치와 에어로 효과의 중간 타요점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극단적인 에어로 자세를 정말 풀파워를 내면서 밟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들조차도 그 부분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피팅 스타일도 그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자전거들은 과거의 피팅 이론을 대입하는 게 오히려 오르점을 만들어내는 지오메트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자전거 제조사들의 지오메트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들었으면서 자전거 지오메트리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되었고 피팅의 이론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컴포넌트인데요. 예전에는 안장들의 레일 안에서 이동 범위가 굉장히 좀 작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안장들 봐보시면 안장 레일의 이동 범위가 예전보다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UCI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UCI 규정에서는 자전거 시트 튜브 각도를 73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자전거의 시트 튜브를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규정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변화를 안장 레일의 간격과 C포스트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2022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아마 전체 제조사들의 자전거 지오메트리 혹은 포지셔닝을 이루는 어떠한 부품값들이 완벽하게 발전되어 있는 이론으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현재 트렌드에 맞는 로드 자전거 프레임을 보게 되면 마돈 7세대, 팩터 오스트로, 서벨로 이런 쪽 모델들이 바로 그런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최근에 바뀐 피팅의 트렌드 변화와 콥스값의 부재, 에어로 효과보다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이클링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전거에 과거의 피팅값을 대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 바뀐 몸의 무게 중심을 잡는 포인트도 다르게 있기 때문에 예전 세팅값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자전거가 다루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가지고 알아본 피팅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피팅의 이론들이 찬반 논쟁으로 굉장히 뜨겁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논문과 실험을 통해서 더 발전된 피팅 값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소비자 혹은 선수들에게 좋은 퍼포먼스와 부상 방지,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피팅, 그것을 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립이 새롭게 나타날 때 각종 피팅 프로세스들의 새로운 정립이 나타날 것이고 그 이론들이 대거 교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작은 2022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피팅 지식은 과연 몇 년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피팅하는 우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